세상을 바꾸는 힘.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1984년 1월 8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생년월일이라고 하는군요. 이 날짜와 김정은이라는 이름이 오늘 미국 정부가 발표한 대북제재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김정은 정권 하에서 수백만 북한 주민들이 강제노동과 고문 등 고난을 겪고 있다. 자, 미국 정부의 설명인데요. 북한이 최고존엄이라고 부르는 존재를 미국 정부가 직접 겨냥함에 따라서 북미 관계, 나아가 남북 관계도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전망입니다. 잠시 후에 세종연구소 홍현익 박사와 함께 이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고요. 이 도로의 땅 꺼짐 현상, 싱크홀이라고 하죠. 요즘 이 문제가 도심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단지 비가 많이 내린 탓인지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 전문가 연결해서 이 내용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정면 인터뷰 김정은 위원장을 겨냥한 미국 정부의 제재, 그 의미와 파장을 짚어보겠습니다. 세종연구소 홍현익 박사 연결합니다. 박사님 나와 계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오바마 대통령 임기는 이제 반년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 초강력 대북제재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 김정은 위원장을 인권 유린자로 낙인을 찍은 셈인데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될까요? 네, 오바마 행정부의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더 이상 묵과하지 않겠다고 하는 거를 다방면적인 제재를 가하는데 완결판 마지막 제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모든 제재를 이제 다 늘어놓는데 네. 그 중에서도 인권 문제를 역대 미 행정부가 굉장히 중시해 왔지만 인권 문제 요거만 가지고 다른 나라를 제재를 하는 건 대단히 삼가했고 요번에도 이제 큰 의미가 뭐냐면 미국 이제 그 국무부가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서 지난 2월달 대북제재 강화법에 따라서 4달 내에 보고하라 그랬기 때문에 6월달에 이제 해야 되는데 조금 늦긴 했습니다. 네. 근데 그 북한의 인권 상황과 책임자들을 열거하라고 했는데 김정은을 꼭 넣어야 되는 건 아닌데 요번에 아예 김정은을 꼭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그 북한의 인권 상황을 이제 국무부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걸 근거로 재무부가 또다시 김정은을 꼭 집어서 김정은과 기타 간부들 15명을 네. 상당히 놀라운 게 우리가 잘 아는 이름들 말고도 네. 국가안전보위부의 국장이라든지 정찰총국 국장 상당히 중견 간부급까지도 이제 구체적으로 제재 대상이 넣기 때문에 네. 단순히 단순히 김정은만 겨냥한 게 아니라 그 중견 간부들도 너희들도 잘못 인권을 문제를 소홀히 하면 나중에라도 처벌받는다 이런 압박을 가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제재 완결판 이렇게 정리해 주셨는데요. 네. 자, 그동안 김 위원장이 출생 연도를 둘러싸고요. 82년생이다, 83년생이다, 84년생이다 의견이 분분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84년 1월 8일 이렇게 날짜가 올라서 나이가 정확히 밝혀진 셈이에요. 네. 그러면 이 제재 대상을 지정할 때 이렇게 같이 올리는 게 일반적인가요? 예. 미국 재무부가 이제 금융 제재할 때는 사람을 헷갈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사람 직책하고 소속 그리고 생년월일을 밝혀준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요번에 이제 재밌는 게 김정은이 사실 북한의 최고 지도자면서도 몇 년 몇 월 며칠에 태어난지도 확실히 몰랐는데 네네. 우리 정부도 통일부에서 작년에 연간 발표하면서 84년 1월 8일이라고 했고요. 네. 우리 정부하고도 아마 정보를 얻었겠지만 미국에 김정은의 이모가 삽니다. 네네. 이모가 망명해 있는데 이모가 김정은을 어릴 때 키웠대는데 그 이모가 84년 1월 8일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미국 정부로서 자신 있게 1월 8일이라고 이렇게 84년이라고 얘기를 했고 근데 이 북한에서는 아마 82년이라고 해왔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네. 김일성이가 1912년생이고 김정은이 42년생. 아하. 그러니까 꺾어지는 애를 맞추기 위해서 네. 82년생이다. 그러면은 김정일이 40세에 났다. 그러면 네. 딱딱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82년이라고 해온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조지 오웰 1984도 있는데 말이죠. 네. 자, 빠른 84로 밝혀졌습니다. 네. 그런데 미국이요. 특정 국가의 최고 지도자를 직접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사례가
오늘 보도를 보니까요. 네. 이 뭐 최초라고도 하고 이례적이라고도 하는데 네. 처음은 아니라면서요. 그러니까 이제 인권 문제만 가지고 제재했다는 거는 이례적이다 이 정도로 해놨는데요. 네. 과거에도 북한뿐 아니라 이를테면 최근에는 이제 바샤르 알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 대량 살상 행위했다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사람들 당연히 제재하고 그다음에 백러시아 벨라루스의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또 뭐 가다피 과거의 가다피 그다음에 사담 후세인 이런 사람들 다 제재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인권 문제 자체만 딱 꼬집어서 이렇게 한 거는 예외적이다 이러고 다른 나라들은 사실 대량 살상 무기에 대해서 사담 후세인에 대해서 혐의를 걸었지만 최근에 지금 영국에서는 지금 사담 후세인 대량 살상 무기 개발하지 않았는데 영국이 괜히 참전했다 이래서 토니 블레어 총리를 막 응징해야 된다 막 이런 얘기까지 나오듯이 사실은 대량 살상 무기 개발한 진정한 나라는 북한인데 이번에는 북한이 대량 살상 무기를 개발한 그것이 더 주 원인이고 인권 문제에 대한 제재까지 중첩적으로 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맞네요. 이 대량 살상 무기도 또 개발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네. 자, 그런데 이런 보고서를 만들고 제재 명단에 이제 이름을 올린다고 해서 김정은이 북한 인권을 개선할 것이다. 인권 유린 행태가 줄어들 것이다. 이런 기대는 현실적으로 힘들지 않겠습니까? 단기적으로는 오히려 역효과까지 날 수도 있죠. 왜냐하면은 김정은에 대해서 초강대국인 미국이 북한보다 100배 이상 힘이 센 나라가 너 저 인권 탄압자야 이렇게 하니까 이거 더 미국한테 안 들키기 위해서 국경도 더 봉쇄하고 또 핸드폰 사용 같은 것도 더 못하게 하고 막 이렇게 그 주민들 주민들 모아놓고 교육도 시키고 뭐 그럴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근데 상당히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을 테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김정은을 보위하는 그 실무 간부들 이런 사람들 굉장히 좀 겁을 먹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언제 어느 때 북한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 미국이 나는 너희들의 그 죄목을 다 알고 있다라고 조목조목 찝어내니까 인권 탄압 행위할 땐 조금 주저하는 마음이 좀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중단기적으로 북한 인권이 개선되길 기대하는 건 좀 난망이라고 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번 조치의 효과 혹은 뭐 이제 실질적인 좀 이 어떤 성과라고 본다면 이 북한이 좀 두려워하긴 할까요? 아니면 심리적 압박을 받을까요? 아니면 어떤 타격이 있습니까? 네, 조심은 하겠죠. 특히 유엔 인권이사회나 북한 문제 조사위원회 이런 데서 계속해서 북한의 그 인권 탄압 실태를 낱낱이 고발하고 아주 최대의 그 인권 탄압국으로 지목하고 그 수괴인 김정은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해야 된다라고 교도 결의안에 냈고 유엔 안보리에 회부됐는데 단지 중국과 러시아가 사실 이거 막아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실상 지금 전 세계의 국제 질서를 주도하는 미국이 아주 꼭 집어서 김정은 너는 인권 탄압자라고 지목했기 때문에 상당히 압박감은 느끼리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나름의 이런 노력은 굉장히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북한의 반응이 아직은 없는데요. 어떤 입장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세요? 네, 지금 뭐 김정은 굉장히 좀 울적하고 그 지목된 사람들도 다 기분이 안 좋겠죠. 그런데 이제 지금 며칠 전에 김정은을 새로운 직책을 국무위원장이란 걸 줘서 또다시 국가 원수로 추대했는데 지금 일종의 모욕을 당한 거잖아요. 나름대로 공식적으로 돌아가면서 성명을 발표하면서 미국의 이런 행동이 타당하지 않다는 거를 나름대로는 아마 항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뭐 항변에 그칠 뿐이죠. 근데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천안함 폭침이나 연평도 포격이나 장거리 미사일 발사, 핵실험 이런 거를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서 우리 정부는 대비책을 강구해야 되지만 지금으로 봐서는 김정은이 북중 관계에 잘못했다간 그야말로 체제 무너지거든요. 그러니까 시진핑을 고려해서도 대량 그 도발 행위는 좀 자제하지 않을까. 8월 중순 되면 한미연합 훈련하니까 그때가 좀 그때까지는 좀 참았다가 왜냐하면 7월 말에 ARF 아시아 지역 안보 포럼도 있어서 남북 간의 외교 경쟁이 있거든요. 그때까지는 아마 좀 자제하다가 8월 중순 이후부터는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더 주시해야 되지 않을까 봅니다. 근데 이렇게 한번 제재 명단에 올라가면요. 해제하기는 굉장히 어렵나요?
해제하는 것은 뭐 미국도 초강대국인데 나름의 개선된 상황이 보여야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거 기대하기가 사실 쉽지 않은데 그래서 북한 나름대로는 반테러에 관한 조약에도 가입해보고 인권에 관한 조그만 조약 같은데 막 가입하고 하는 그런 성의는 보이고 나름의 네. 인권 개선 조치 고아원을 간다거나 하잖아요. 네. 그러나 이제 그거 가지고 매우 부족하죠. 네. 수용소나 이런 데에 대해서 획기적인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해제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자, 나이는 젊지만 최근 국정원 이 보고를 보니까 김정은이 살이 많이 쪘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통풍에 건강 안 좋다고 하는데 이번 미국 정부 제재로 스트레스 굉장히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지켜보도록 하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세종연구소 홍현익 박사였습니다. 네, 그제 송파구에서 이 싱크홀 현상이 발생한 가운데 제2롯데월드를 둘러싼 안전 문제 다시 불거지고 있죠. 그런데 이 송파구 말고도요, 경기도 남양주, 인천 부평 등 곳곳에서 싱크홀이 나타났습니다. 시민들 불안해하고 있는데요. 박창근 가톨릭 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 연결해서 한번 자세히 짚어봅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서울 송파구에서 싱크홀 현상 혹시 보셨습니까? 네. 가로 1.4, 세로 1.2, 깊이 1.4m의 원 모양이라고 하는데요. 이 원인 어떻게 보세요? 일부 언론 보도를 보니까 폭우로 모래가 이실됐다 또는 하수도 공사 후에 다짐이 불량했다. 네. 이런 어떤 원인을 제시하고 있는데 네. 저의 판단으로는 거기에 노후 관로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노후 관로 깨진 틈으로 지하수와 모래가 유입되면서 그 하수관로 인근에는 땅속에 구멍이 생겨 있겠죠. 빈 네. 공간이 있겠죠. 네. 이게 이제 차가 도로 위로 지나다 보니까 약해지니까 주저앉는 그렇게 만들어진 싱크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 폭우의 영향도 일부 영향을 줬을까요? 폭우가 온다는 것은 결국은 지하수 흐름을 더 빠르게 할 수 있는 여지가 네. 있거든요. 네. 폭우가 직접적인 영향이 아니고 지하수 흐름인데 이쪽 지역은 석촌호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강에서 한 달에 약 10만 톤의 한강물을 계속 석촌호수에 공급해 주거든요. 네. 그럼 석촌호수에서 사방으로 지하수들이 흘러가겠죠. 거기서 노후 관로가 있으면은 모래와 또는 흙을 지하수가 긁고 들어가는 거죠. 노후관로 안으로. 네. 그래서 그 응면은 많이 생겼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이 송파구가 좀 민감한 게요. 네. 석촌호수가 있는데 또 이제 그 롯데월드 그 건너편에 제2롯데월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일각에서 제2롯데월드 이 타워 공사 때문에 지하수 흐름이 바뀌면서 생긴 게 아니냐 이런 의심들이 계속 나오던데요. 네. 이 대목은 어떻게 보세요? 일정 부분 그런 어떤 문제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석촌호수는 지하수 공급원이거든요. 네. 그리고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사방으로 지하수가 퍼져나가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제2롯데월드 공사장으로 인해서 국부적으로 지하수 흐름이 더 빨라질 수 있었습니다. 네. 그렇지만 전체적인 지하수 흐름의 영향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2롯데월드 공사장이 싱크홀 발생에 전혀 기여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이 아예 없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하지만은 예. 지금 보니까 이번 싱크홀은요. 제2롯데월드 타워 현장과 1km 정도 떨어져 있고요. 네. 터파기 공사가 마무리된 지 수년이 지나서 그 당시에 미치는 영향이 반경 한 100m 정도였을 테니까 무관하다. 이게 아마 저 롯데 측 입장인 것 같아요. 네, 저도 보도를 통해서 그런 걸 봤는데 네. 일정 부분 이번 싱크홀은 노후화된 하수 관로가 네. 주 원인이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요. 이게 송파구뿐 아니고요. 경기도 남양주, 인천 부평, 그리고 이제 동작구에서도 싱크홀이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동작구에서는 시민 2명이 구멍에 빠지면서 다치기도 했는데요. 네. 왜 이렇게 자주 발생합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해마다 조금 다릅니다만 연간 500에서 700개 정도 싱크홀이 연간요? 싱크홀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서울시만이요? 서울시만. 아하.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요즘은 그 스마트폰으로 잘 찍지 않습니까? 네. 옛날에는 카메라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싱크홀이 발생하면은 서울시 관련 부서에서 이제 그 위험하니까 네, 신고를 하고요. 하다 보니까 대답이 됐습니다만 요즘은 싱크홀만 발생하면 시민들이 다 찍어가지고 인터넷에 올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SNS로 그러니까, 막 돌아다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서울시 자료를 보니까 싱크홀의 한 85% 정도가 네. 노후화된 하수 관로 때문에 생겼고, 네네. 그리고 또 일부 이제 터파기 공사라든지, 네. 뭐 제로대울도 터파기 공사죠. 또는 지하철 공사라든지, 네. 뭐 그다음에 뭐 지하 공간에 많은 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 그렇죠. 이것 때문에 싱크홀이 발생한다. 다시 얘기해서 모래가 쓸려 나가면 어딘가 모래를 받아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하 터파기 공사가 되면은 지하수가 막 섞여 나오거든요. 네. 그때 모래랑 같이 끌려 넣게 되면은 인근에는 싱크홀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발 밑에 어딘가는 이제 빈 공간이 있을 수가 있다 이런 얘기군요. 바로 그 얘기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 싱크홀이 발생하기 전에 징후로 조기 발견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럼 발생하기 전에 어떤 현상을 좀 유념해 봐야 될까요? 일단 도로를 보면은 뚜렷한 전조 현상을 발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네. 땅 속에 어떤 현상인지 모르니까. 네. 그런데 도로나 인도 같은 데 보면은 조금 약해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지역은 우리가 조심만 하면 볼 수가 있는데, 네. 근데 워낙 그 땅속에 구멍이 있다가 차량이 지나다니면서 갑자기 땅이 꺼져버리기 때문에 네. 상당히 찾기도 좀 어렵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국처럼 해외 토픽에 보면은 차량이 뭐 곤두박질 친다든지 네. 건물이 뭐 주저앉는다든지 이러한 거대한 싱크홀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네. 서울 같은 지역에서는. 네. 그렇지만은 도로나 인도의 표면에는 약간 주저앉는 그런 전조 현상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약해진 집안을 조금 주의해야 한다. 그리고 네. 어쨌든 큰 공사장 근처 이런 데서는 특히 좀 주의할 필요가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서울시도 큰 공사장 인근에 옛날에 지하 터파기를 하면은 네. 옛날에는 그 지하수 영양조사를 했는데 네. 그것을 없애버렸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서울시가 이제 터파기 공사할 때는 지하수 영양조사라든지 네. 싱크홀 발생 여부를 검토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만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아까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해외에서도 이런 싱크홀 사고 많이 발생합니까? 많이 합니다. 일본 동경 같은 경우에는 한 해에 1000개 이상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지진과 관계없이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도시가 이제 노후화되고 있다는 징조거든요. 네. 그러니까 옛날 우리가 서울 같은 경우는 7, 80년대부터 이제 도시가 개발되기 시작하면 됩니까? 네. 본격적으로. 그러면 시내에 있는 많은 소하천, 실개천들을 전부 다 복개를 해버리거든요. 그랬었죠. 네, 그게 그 하수관로가 됩니다. 네. 근데 이 하수관로가 한 3, 40년, 4, 50년 되면은 뭐 콘크리트 떨어져 나오고 뭐 노후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네. 거기로 모래들이 이제 들어가게 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아주 오래된 옛날 그 하수관로 부근에는 싱크홀이 발생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싱크홀이 점점 더 자주 발생할 것인데 이것은 도시의 노후화다 이렇게 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교수님, 우리 이 서울보다 훨씬 노후화된 역사가 오랜 도시들이 있잖아요. 뭐 런던, 네. 파리, 또 미국의 뉴욕이나 동경도 그럴 텐데 이 해외에서는 이 싱크홀 재난 대비를 위해서 어떤 대책들이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노후화된 하수관로를 정비를 해야 되거든요. 네네. 그런 것을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지하 빈 공간을 찾는 기술, 뭐 GPR이라 그러는데, 네. 그러니까 전자파를 땅속으로 쏘아가지고 반사되는 것을 보고 여기에는 지하에 공간이 큰 빈 구멍이 있다 없다를 판도하는 그런 장비들이 있거든요. 네.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GR이라는 회사가 있는다. 네. GC라는
회사가 있는데 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성공률이 한 8, 90% 되는 걸 알고 있거든요. 높은 편이군요. 그러니까 아주 물론 미국이나 캐나다, 스웨덴 같은 데도 이미 기술이 아주 고도화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해외에서 그야말로 진단을 하고 예방을 하는 기업이 아예 이 비즈니스로 일을 하든가 네. 아니면 공공에서 아까 말씀하신 기법을 가지고 미리 좀 싱크홀을 이제 찾아내든가. 네.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도입돼 있나요? 우리나라는 서울시가 이 기술을 개발하려고 하고 있고 또 정부 차원에서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기술력은 초보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해외에 기술 이전을 해줄 수 있는 네네. 회사를 찾아서 그 회사의 기술력을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끔 할 수 있는 그런 연구 노력을 할 필요가 있고요. 네. 또 하수관로가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한 10,000km가 되는데 네. 그 중에 반 이상이 30년 이상이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 노후관로를 개선할 수 있는 예산을 배정해야 되는데 실제로 땅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생색이 안 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산 배정이 좀 늦어지는 것도 있고 더더욱이나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전혀 지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보통 이런 사업을 할 때는 30% 내지 50% 기초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70%까지 지원을 하거든요, 국비를. 근데 유독 서울시에만 지원을 하지 않고 있는데 환경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예산 배정을 해서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해 줄 수 있는 필요가 있습니다. 네, 지금 생색나지 않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니까 꼭 해야 되겠습니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박창근 가톨릭 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였습니다. 여러분, 자주 움직여야 합니다. 하루 종일 앉아있는데 어떻게 3초면 충분합니다. 책상 교체 없이 바로 올려 사용하세요. 스마트 오피스를 위한 베리데스크. 여러분의 업무 자세와 능률을 함께 올려드립니다. 베리데스크. 1644 대리운전 1644 불러보자 꽃배달도 1644 전국 꽃배달 배송비 포함 3단 환 54,000원부터 3단 환 54,000원부터 1644 꽃배달 1644 대리운전 1644 사장님, 성악가 김동규 씨네 집 바닥재 좋던데 우리 집도 똑같은 걸로 해줘요. 요즘 떠오르는 바닥재 스타 강마루. 스타일 좋고 습기 열 긁힘에 강하니까 오래 사용하려면 그래서 스타 강마루를 하는구나. 성악가 김동규입니다. 강마루 스타는 스타 강마루. 스타 강마루. 네, 3부는 여기까지고요. 4부로 이어갑니다.